제119화 칠보시 제1장. 그는 다름 아닌 간이대부 가교였다. 언변과 임기응변에 뛰어난 그를 보자 다른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대부가 아니면 이 화를 풀 수 없을 것이옵니다. 조비는 대단히 기뻐하며 즉시 가교에게 가보라고 했다. 명을 받은 가교는 성을 나가 조창을 만났다. 선왕의 옥새와 인수는 무사하오? 조창이 묻자 가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집안에는 장자가 있고 나라에는 왕세자가 있는 법인데 선왕의 옥새와 인수는 군우께서 물어보실 일이 아닙니다. 이에 말문이 막힌 조창은 가교와 함께 묵묵히 성 안으로 들어갔다. 대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가교가 물었다. 군우께서 이번에 오신 것은 분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왕위를 다투시기 위해서입니까? 분상이란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먼 곳에서 듣고 집으로 급히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는 분상을 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 다른 뜻이 없으시다면 어찌하여 군사를 데리고 성에 들어가시는지요? 이에 뜨끔해진 조창은 즉시 소리쳐 좌우의 장수와 병사들을 물리친 뒤 혼자 대궐로 들어가 조비를 만났다. 막상 얼굴을 마주 대하자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했다. 조창은 자기가 거느리고 온 휘하 군마를 모두 조비에게 넘겼다. 그러자 조비는 조창에게 얼른 군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지키라고 명했다. 이에 조창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니 조비는 비로소 위왕 자리에 편히 오를 수 있었다. 임금 자리가 안정되자 조비는 연호부터 바꿨다. 이에 건한 25년은 연강 원년이 되었다. 이어 그는 가오를 봉하여 태위로, 화엄을 봉하여 상국으로, 왕랑을 봉하여 어사대부로 삼았다. 더불어 대소신료들을 모두 승진시키고 그 자기를 높여 조정안의 분위기를 새롭게 했다. 또한 선왕의 시호를 무왕이라 지어 바치고 업군 고릉에 장사 지낸 다음 우금에게 그 왕릉의 관리 감독을 맡게 했다. 이에 고릉에 도착한 우금이 왕릉 제실에 들어갔더니 희게 칠한 벽 위에 그려진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관우가 칠군을 물로 휩쓸며 우금을 사로잡는 그림이었다. 관우는 상자에 의젓이 앉아있고 방덕은 성을 내며 무릎을 꿇지 않았으나 우금은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조비는 우금이 싸움에 져 사로잡혔음에도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항복했다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왕릉의 제실 분벽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일부러 가보게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든 것이었다. 절개 있는 방덕과 달리 위풍당당한 운장 앞에 엎드려 목숨이나 구걸하는 내 모습.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더 살아 무엇하겠나. 그림을 본 우금은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괴로워 화병이 났고 그 때문에 결국은 오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지난날 우금은 참으로 큰 공을 많이 세웠던 조조의 용장이자 지장이었다. 그러나 죽을 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하므로 조롱거리가 되고만 그의 죽음에 대해 후세 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30해 사귀어온 이 친구라 하면서 어려움에 빠지자 조조에게 등 돌리니 사람을 안다 해도 속까진 모르는 법. 이제부터 범 그릴 땐 뼛속부터 그리라. 우금은 죽어서도 조롱거리가 된 것이지만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광은 수만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우금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부하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그를 파면할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제실의 그림을 그려 그를 욕보인 것은 군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었다. 라고 오히려 군주답지 못한 행동을 보인 조비를 비판했다. 입신영달의 밝은 화음은 그런 조비의 성격에 영합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얼릉호는 이미 군마를 넘겨주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임치우와 소회우 두 분은 부음을 듣고도 끝내 분상을 하러 오지 아니하였으니 도리상 죄를 물어야 마땅하나이다. 막내 동생 조응은 꼭 그렇지도 않았지만 셋째 동생 조식은 한때 세자 자리를 놓고 조비와 경합을 벌였던 잠재적 정적이다. 화함은 조비의 그런 불안한 속마음을 읽고 있었기에 이 문제를 건드렸던 것이다. 이 진언에 따라 조비는 사자를 두 곳으로 보내 죄를 물었다. 그러자 만 하루도 안 되어 소회로 갔던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소회우는 죄가 두려워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였사옵니다. 이에 조비는 막내 동생 조응을 후히 장사 지내주도록 하고 그를 소회왕으로 추증하였다. 다시 하루가 지나자 임치로 갔던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임치우는 날마다 정희 형제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소일하고 있었는데 거칠고 거만하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었나이다. 왕명을 받든 사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임치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였사옵니다. 게다가 정의는 지난날 선왕께서는 본래 우리 주인을 세자로 삼으려 하시었으나 아첨하고 헐뜯는 신하들이 가로막았다. 이제 대왕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였는데 곧바로 형제에게 죄를 물으니 어찌 된 일이냐고 꾸짖었사옵니다. 또 정의는 우리 주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시니 보위를 물려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물려받지를 못하셨다. 너도 조정의 신하인데 어찌 사람의 재능을 그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고 하였사옵니다. 그러자 임치우는 크게 노하여 무사를 부르더니 신을 잡아다 문매를 때려 내쫓았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조비는 크게 노해 허저를 불렀다. 장군은 호위군 3천을 거느리고 빨리 임치로 가서 조식 등 일당을 잡아오시오. 예, 명을 받들겠나이다. 허저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임치성으로 달려갔다. 성문을 지키던 장수가 앞을 가로막자 허저는 단칼에 그를 쳐 죽이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 기세를 아무도 막지 못했다. 허저는 곧장 관청 대청마루로 달려갔다. 조식과 정의 등이 모두 취해 쓰러져 있었다. 허저는 이들을 포박하여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관청에 있던 대소관리들까지 모두 붙잡아 업군으로 호송한 뒤 조비의 처분을 기다렸다. 조비는 잡혀온 자들을 보자 영을 내렸다. 우선 저 두 놈부터 끌어내 목을 쳐라. 그의 눈길이 가리킨 것은 정의 형제였다. 조식을 부추긴 죄였다. 정의의 자는 정례이고 정의의 자는 경례인데 둘 다 패군 출신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정충은 조조가 처음 거사할 때 황제부터 모시라고 권했던 인물이다. 이 일로 명분을 얻게 된 조조는 자신에 맞서는 원소를 역적으로 몰 수 있었다. 이처럼 조조의 앞길을 인도해준 공로자가 바로 정충이었던 것이다. 그 아들인 정의 형제도 당대의 문사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맥없이 죽임을 당하니 많은 사람이 애석하게 여겼다. 제2장 이때 조비의 어머니 변씨는 막내 아들 조응이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셋째 아들 조식이 잡혀왔다는 소식과 그를 모시던 정의 형제 등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내전을 나갔다. 그리고 조비를 부르니 아들 조비가 황망히 달려와서 배알했다. 변씨가 소리내어 울면서 조비에게 말했다. 내 동생식은 평생 술을 너무 좋아해 행동이 거칠고 난잡하다. 모두 제 재주만 믿고 멋대로 구는 것이니 너는 한 뱃속에서 태어난 정을 생각해서 그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내가 구천에 가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야. 조비가 말했다. 저도 그 아이의 재주를 아끼는데 어찌 해치겠사옵니까? 지금은 다만 그 아이의 버릇을 고쳐주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마음이 놓이는지 변씨는 눈물을 뿌리며 내전으로 들어갔다. 조비는 편전으로 나가 작건 조식을 불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화음이 조비에게 물었다. 방금 대우께서 자권을 죽이지 말라고 전하께 권하셨던 것이 아니온지요. 그렇소. 자권은 재주와 지혜가 있으니 연못 속의 이무기로 남지만은 아니할 것이옵니다. 빨리 제거하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소. 그럼 이렇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모두 자권이 입만 열면 그리 된다고들 하는데 신은 아직 믿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주상께서 불러 그의 글재주를 시험해 보소서. 만일 명성이 거짓이거든 그를 죽이시고 사실이거든 관직과 자기를 깎아내려 전하 문인들의 입을 틀어막으소서. 조비는 그 말을 따랐다. 잠시 후 조식이 들어와 겁에 질린 모습으로 엎드려 죄를 청하자 조비가 말했다. 너는 나와 정리로는 형제 사이이지만 의리로는 임금과 신하 사이다. 그럼에도 너는 어찌 재주만 믿고 버릇없이 구는 것이냐. 지난날 선왕께서 살아계실 때 너는 늘 사람들에게 문장을 뽐내곤 하였으나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어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곤 하였다. 내 이제 내게 명하노니 7 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 수를 지어 읊어보거라. 능히 해낸다면 살려주겠지만 못 해낸다면 무거운 죄를 내리고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자 조식이 말했다. 제목을 내려주소서. 때마침 대궐 벽에는 수묵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소 2마리가 흙담 밑에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는 그림이었다. 조비는 그 수묵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그림을 제목으로 삼거라. 그러나 시 속에는 2마리의 소가 담 밑에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우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글자나 문구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조식은 수락하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7걸음이 닿기 전에 시를 읊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고깃덩이 둘이서 길을 가는데 머리에는 오목한 뼈를 가졌네. 볼록한 흑산 밑서 서로 만나자 갑자기 일어나서 서로 치는데 두 상대가 모두 다 굳세지 못해 하나가 톡을 안에 누워버렸네. 힘이 부쳐 그랬던 것이 아니고 기운을 힘껏 쏟지 않아서였네. 조비와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조비가 쓰지 말라고 한 단어나 문구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수묵화의 내용을 읊은 시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식의 시적 재능에 대해서 남북조 시대에 뛰어난 문인 사령우는 천하의 재능이 한 섬이 있다면 조자건 혼자 8말을 차지하고 나는 한 말을 얻었으며 나머지 한 말은 천하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극찬한 바 있다. 여기서 8말을 차지할 정도의 재주라는 뜻으로 팔두지제나 제곱팔두 같은 사자성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만 조비는 그 시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조식에게 새로운 주문을 내놓았다. 7걸음 만에 시를 지었다만 내가 보기엔 늦은 것 같다. 너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 한 수를 지을 수 있겠느냐? 제목을 주시면 해보겠나이다. 너와 나는 형제지간이니 이를 제목으로 하여라. 역시 형이나 아우란 단어나 문구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러자 조식은 생각해보는 일도 없이 즉시 입으로 시 한 수를 읊기 시작했다.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콩들이 솥안에서 울고 있구나. 본래는 한 뿌리서 자라났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삶아대는고. 자기 형제의 일을 콩과 콩깍지에 비유한 조식의 시를 듣자 조비는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그에게도 형제간의 우애는 있었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 변씨가 뒤편 내전에서 나오며 말했다. 형이 되어 어찌 그리 아우를 핍박하는 것이냐. 조비는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했다. 국법을 폐할 수 없어 그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조식의 관작을 깎아 안양호에 봉했다. 이에 조식은 작별을 고한 다음 말을 타고 떠났다. 제3장 조비는 왕위를 계승한 뒤부터 법령을 새로 고치고 한나라 황제를 핍박했는데 그 정도가 아버지 조조보다도 심했다. 세작은 이 같은 사실을 일찌감치 성도에 보고했다. 한중왕 유비는 크게 놀라며 문무관리들을 불러 상의했다. 조조는 죽고 그 아들 조비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황제를 핍박함이 조조보다 더욱 심하다 하오. 그런데도 동호의 손고는 깍듯이 절하며 신하임을 자청하고 있으니 내 먼저 동호를 정벌하여 운장의 원수를 갚고 다음에 중원을 토벌하여 역적들을 쓸어버려야겠소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하가 앞으로 나와 울며 말했다. 관공부자가 해를 당한 것은 유봉과 맹달의 죄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이 두 역적을 주살하소서. 유비도 벼르던 참이었는데 요하의 요청이 있자 즉시 사람을 보내 잡아오라고 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렸다. 아니 되옵니다. 당분간 그대로 두고 천천히 도모해야지 서두르시면 변고를 만나게 되옵니다. 먼저 그 두 사람을 태수로 승진시켜 서로 떼어놓은 뒤라야 사로잡을 수 있나이다. 유비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사자로 하여금 유봉을 승진시켜 면죽태수에 봉하는 첩지를 전달토록 했다. 이것이 상영에 같이 있던 유봉과 맹달을 격리시키기 위한 계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팽양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과 가까운 맹달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를 신복 부하에게 주어 서둘러 맹달에게로 보냈다. 편지를 지닌 신복 부하는 남문 밖으로 나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마초의 술라군에게 붙잡혔다. 술라군이 신복을 끌고 오자 그를 신문한 마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마초는 곧 팽양의 집을 찾아갔다. 그를 맞아들인 팽양은 술을 내어 대접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가자 마초가 그의 속을 넌지시 떠보았다. 전에는 한중왕께서 공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시더니 요즘은 점점 박대하시는 것 같던데 그 까닭이 무엇이오? 그러자 술에 취한 팽양은 유비를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 늙은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만 내 반드시 갚아주고야 말겠소. 그래요? 실은 나 역시 원한을 품은 지 오래요. 마초가 그의 속셈을 더 떠보기 위해 맞장구를 쳐주자 팽양은 엄청난 소리를 했다. 이렇게 합시다. 공이 휘하 군사를 일으켜 맹달과 손잡고 밖에서 쳐들어오시오. 내가 서천 병사들을 거느리고 안에서 응전한다면 대사를 도모할 수 있소이다. 이로써 팽양의 속마음을 확인한 마초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말했다. 아주 좋은 계책이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만나 의논토록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팽양의 집을 나온 마초는 그 길로 잡아두었던 팽양의 신복을 이끌고 한중왕 유비를 찾아갔다. 그는 맹달에게 보내려던 팽양의 편지를 바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고했다. 유비는 경로했다. 즉시 팽양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사실을 불 때까지 고문하라 했다. 옥에 갇힌 팽양은 자신의 가벼운 입을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팽양이 모반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 다스리는 게 좋겠소? 유비가 묻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팽양이 비록 미치광이 선비라 하여도 살려두었다가는 반드시 화가 될 것이옵니다. 이에 유비는 옥에 갇힌 팽양에게 사약을 내렸다. 팽양이 죽자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맹달에게 알렸다. 맹달은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첩지를 휴대한 사자가 도착했고 유봉은 면죽태수에 임명되어 새 임지로 떠났다. 맹달은 상용의 도의 신탐과 박능의 도의 신의 형제를 허겁지겁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했다. 나는 효직과 함께 한중왕이 서천을 얻는데 공을 세웠소이다. 그런데 효직은 이미 죽었고 한중왕은 우리의 공을 잊은 채 나를 해치려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신탐이 말했다. 그는 본래 상용의 태수였으나 유비가 서천을 점령할 때 항복하여 맹달 밑에서 도의를 하게 된 서천 출신의 관리였다.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이를 쓰면 한중왕이 공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맹달은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물었다. 그게 무슨 계책이요? 우리 형제는 오래전부터 위나라에 투항하고 싶었습니다. 공은 표문 한 통을 써서 한중왕을 작별한 다음 위왕 조비에게 투항하도록 하십시오. 조비는 틀림없이 공을 중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두 형제도 뒤따라 투항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맹달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에 즉시 표문을 한 통 작성하여 사자를 성도로 보낸 다음 자신은 그날 저녁 50여기를 이끌고 위나라로 떠났다. 성도로 돌아온 사자는 맹달이 위나라에 투항한 사실을 고한 뒤 맹달이 써준 표문을 한중왕 유비에게 바쳤다. 유비가 표문을 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맹달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이웃 여상과 같은 대업을 세우시고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과 같은 공을 이루고자 큰일을 시작하면서 동호와 형주의 힘을 빌렸나이다. 이에 쓸모있는 선비들이 전하의 높은 명망을 듣고 우러러 사모하여 귀순하였사옵니다. 신은 전하께 충성을 다짐한 이래 지금까지 허물이 산처럼 쌓였다는 것을 신 스스로도 알 정도이니 하물며 전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허물이 많았겠나이까. 지금 왕조에는 뛰어난 인사들이 물고기들처럼 많이 모여들고 있사오나 신은 안에서 전하를 보좌할 만한 그릇도 못 되고 밖에서 군사를 거느릴 만한 제목도 못 되면서 공신의 반열에 올랐으니 참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도 남을 일이옵니다. 여기서 유비는 한숨 돌린 뒤 그 다음을 읽기 시작했다. 신이 듣자니 범녀는 작은 것을 보고 깨달았음에도 오호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구범은 사죄를 하고서도 강물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나이다. 무릇 싸이가 좋을 때 살려달라고 빌며 사직을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나이까. 거취를 깨끗이 하고 싶기 때문이옵니다. 신은 비열하고 큰 공을 세운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현재의 상황에 얽매여 선현들을 몰래 사모하면서 일찍부터 부끄러운 일을 멀리하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옛날 신생은 더할 수 없는 효자였지만 아버지의 의심을 샀고 오자선은 지극한 충신이었지만 임금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몽염은 변경을 개척하였지만 큰 형벌을 받았고 아기는 제나라를 무찔렀지만 무고를 당하였나이다. 신은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비분강기하여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적이 없사온데 이제 직접 그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프고 슬프옵니다. 지난번 형주가 무너질 때 대신이라는 자가 절개를 잃어 백이 하나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신은 사리를 따져 스스로 상용과 박능을 돌려드리고 다시 사직을 청하여 스스로를 나라 밖으로 추방하려 하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 성은을 베푸시어 신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행동을 용서해 주소서. 신은 실로소이니라 끝까지 전하를 섬기지 못하고 물러가나이다. 잘못을 알면서도 행하는 일이니 어찌 죄가 아니라 하겠나이까. 신이 듣자오니 절규를 하여도 험담을 하지 아니하며 떠나는 신하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옵니다. 신은 과거 군자의 가르침을 받들겠사오니 원컨대 군왕께서도 격려해 주소서. 실로 황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표문을 다 읽고 난 유비는 경로했다. 필부놈이 배반을 하면서 어찌 이따위 글로 나를 희롱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잡아들이려 하자 옆에 있던 제갈량이 계책을 내놓았다. 유봉을 보내 두 호랑이가 서로 싸우게 하소서. 이기든 지든 유봉은 반드시 성도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그때 제거하면
두 애물단지를 모두 없앨 수 있나이다. 알겠소. 유비는 즉시 사자를 면죽으로 파견하여 어명을 유봉에게 전달토록 했다. 어명을 받은 유봉은 이 기회에 관우에게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맹달을 잡으러 길을 떠났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